오늘은 그 조선의 병진 노선과 병진 정책의 차이, 그리고 이로 인한 남북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올 노동당 당대회에서 병진 정책이 채택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올 2월 하순에 제9차 당대에서 바로 안보 분야에서 이러한 병진 정책이 채택이 되면 남북미 관계, 특히 군사 문제에 있어서 한 획을 그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작년 9월 11일과 12일 국방과학원 장갑 방어무기연구소와 전자무기연구소에서 현장 지도하면서 2026년 9월 당대회에서 국방 분야에서 핵무력과 상용 무력의 병진 정책을 제시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상용 무력이라는 건 재래식 무기를 말합니다. 즉 병진 정책은 핵 재래식 무기를 동시에 발전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조선은 지난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초대형 핵탄두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 SLBM이죠. 극초음속 미사일 등 주로 핵무기 고도화를 목표로 한 5개년 국방 계획을 발표했고, 주요한 목표를 조기에 실현한 바 있습니다. 중국과 조선에서 말하는 수세 기에 걸치는 국가의 지도 이념으로서 사상이 있고요. 또 장기적인 전략으로서 노선이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정책과 다릅니다. 중국은 막스레인지 이외에도 모택동 사상, 등소평 사상 등 걸출한 지도자의 노선을 사상으로 고양시켰지만, 북에서는 이제 막스레인지 사상 이외에는 주체의 사상만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 노선은 과거에 선군 사상이라고 불리기도 했지만, 김정은 시대에 당과 국가를 내세우면서 사상의 지위를 상실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정은 시대의 노선은 인민대중제일주의입니다. 인민의 생활이죠. 인민의 생활 향상을 제일의 목표로 놓겠다. 정책은 이러한 사상과 노선보다 단기적인 분야별 전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병진 정책은 국가의 사상이나 노선이 아니라 국방 정책의 일부분입니다. 조선은 한때 핵무기와 경제 건설을 동시에 추구하는 병진 노선을 채택했지만, 조선노동당 규약과 헌법에서 핵무력의 완성을 선언한 이후에 이러한 병진 노선은 폐기됐습니다. 2018년부터 경제건설 노선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는 조선이 향후에 경제건설을 주력하면서 국방 분야에서는 병진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국가적 차원에서는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하되, 그 밑에 국방 분야에서는 핵 무기와 재래식 무기를 동시에 전력을 강화한다는 의미겠습니다. 이러한 병진 정책으로 결국은 미중로 수준의 핵 억제력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조선은 수소폭탄 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을 통해서 미국의 주요 도시를 파괴할 수 있는 핵 무력을 달성했습니다. 조선은 이를 핵 타격 능력이라고 합니다. 현재 조선은 핵탄두 표준화와 대량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핵 추진 잠수함, 핵 동력 전략 유도 잠수함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건설하면서 미국의 국가방어 전략이 지적하듯이 핵무력의 대량화와 고도화, 다종화의 최고 정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즉, 핵탄두 최소한 300발 이상을 구비했을 때 상호 확증 파괴의 수준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또한 조선은 미국 본토가 아닌 한국과 일본, 괌 등 주요 군사적 목표에 대해 전술 핵무기를 이미 배치하고 있으며, 여기에 미국의 그 항공모함 전단을 괴멸시킬 수 있는 전술 핵 미사일도 포함됩니다. 조선은 전술 핵 능력을 핵 습격 능력이라고 합니다. 조선의 핵무력은 이미 사회주의 헌법 2023년이죠. 핵무력 정책법 2022년입니다. 국가 핵무기 종합 관리 체계, 이른바 핵 방어선입니다. 국가 핵무력 주의 통제 체제를 통해서 핵무기에 대한 탐지, 요격, 보복 등을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중로 수준의 핵 억제력은 전략 핵무기와 전술 핵무기의 다종화, 대량화, 고도화 이외에도 최첨단 재래식 전력을 필요로 합니다. 미중로는 핵 무장 국가로서 핵무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핵무기를 확산시키지 않으며,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국제적인 신뢰를 통해서 핵 무장의 정상 국가로서의 지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 대한 이러한 약속은 핵무기 확산을 억제하고 핵무장을 통해 절대적인 우위를 유지하려는 이러한 미중노죠. 이들의 노력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미중노는 핵무기와 생화학 무기 등 대량살상 무기에 의한 침략, 자신들의 영토에 대한 재래식 전면전의 상황이 아니라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즉 미중노는 국지전이나 기타 무력 분쟁에 대해서는 최첨단 재래식 무기를 통해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전쟁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병진 정책에서 재래식 무력의 중요성을 보겠습니다. 핵무장 국가라 하더라도 재래식 무력이 강하지 못하면 전면전이 아닌 상황에서 핵무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혹은 적극적인 대규모 전쟁이 아니라 소규모 전쟁에 대해서도 전술핵을 사용하겠다고 상대방에게 공포를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조선 역시 지금까지 재래식 전쟁으로 한미의 도발을 승리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한미가 도발하면 서울이나 워싱턴 아니면 도발 원점에 대해서 전술 핵무기, 심지어 공멸할 수 있는 전략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위협해 온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국지전에서 전술 핵무기조차 결국은 전략 핵무기 경쟁으로 가는, 그죠? 전술 핵무기를 사용하면 나중에 전략 핵무기를 사용하는 에스컬레이션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 상황이 아니면 전술 핵무기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결국 한미가 최첨단 재래식 무기로 공격해 올 때 조선은 상호 공멸이라는 극단적 상황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전술 핵무기로 대응할 수 없고, 그렇다고 재래식 무기가 변변치 못하기 때문에 역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래식 무력은 바로 핵무력을 히든카드로 남겨두고 국지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선택 수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핵무기를 예비수단으로 재래식 무기를 탄력적으로 사용하는 것, 이것이 재래식 무기의 핵무기의 통합, 컨벤셔널 뉴클리어 인터그레이션 작전이라고 합니다. 핵 무장을 하면 전쟁을 피할 수 있다는 기존의 상식과 달리 최근 핵 무장 국가들이 전쟁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러우 전쟁에서 만약 러시아가 강력한 재래식 무기가 없었다면 서방의 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전술 핵무기를 사용해야 되는 상황에 몰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러우 전쟁이라는 국지전에서 전술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에 미국과 유럽이 대응할 경우 러시아의 존재 자체가 위협에 빠지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따라서 재래식 무기가 보완돼야지만 러시아는 핵무장 국가로서 지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 핵무기를 안 쓴다는 거죠. 이스라엘도 핵무장을 했지만 압도적인 재래식 무력으로 팔레스타인이나 이란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최근 핵무장을 한 파키스탄과 인도가 국지전을 했는데 재래식 무력이 약한 파키스탄이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파키스탄의 이러한 핵무기 사용 위협은 스스로 재래식 무기가 허약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며 실제 전술 핵무기 사용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나약함이죠. 결국 핵무장 국가로서 국제사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겁니다. 즉 전술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왜? 재래식 무장에 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인상을 국제사회에 주는 겁니다. 북의 재래식 무기 강화, 즉 병진 정책으로 남북미 간의 군사분쟁의 가능성이 높아짐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전시작전전이 한국에 반환되더라도 미국 주도의 핵전쟁과 최첨단 타격전, 그리고 한국 주도의 재래식 전쟁을 포함하는 핵 억제력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핵 억제력에는 바로 전략핵무기, 전술핵무기, 그 다음에 재래식 최첨단 무기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한미는 이미 2023년 이후 매년 핵 재래식 통합 운영 작전, CNI 작전이라죠. 한미 군사훈련인 아이언 메이스 작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선 역시 2025년 10월 열병식에서 재래식 핵 통합 작전을 구사할 수 있는 장비와 인력을 과시했습니다. 병진 정책은 조선에게 국지적 상황에서 전술핵에 의하지 않더라도 재래식 무기를 동원할 수 있는 탄력적인 대응을 보장합니다. 즉 한국이 예를 들어 무인기나 혹은 풍선을 조선에게 보내는 등 조선을 장악할 경우에 조선은 전술 핵 무기를 가동하면서 실제로는 재래식 무기로 반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선은 미국에 대해서는 전략 핵무기, 즉 상호 확증 파괴죠.
전략 핵무기로 억제하고 한국과의 전면전에 대해서는 전술 핵무기로 억제하면서 재래식 전력을 이러한 국지전에 과감하게 동원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조선이 전면전 상황으로 가지 않게 통제하면서 무력을 가시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병진 정책은 끝없는 재래식 무기 경제의 함정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조선이 추진하는 최신 재래식 전력은 러우 전쟁에서 실전 경험이 있는 특수부대, 역시 러우 전쟁에서 업그레이드를 한 각종 단거리 미사일과 드론, 신형 조기 경보 통제기와 방공망, 최신 전차 등 거의 육해공군 전 분야에 이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엔 제재를 우회하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경제 지원을 함으로써 조선은 경제 건설에 치중하면서도 최신 무기를 증강할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을 가지게 됐습니다. 실제로 조선은 2015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쭉 그러한 추세가 이어졌으나 2023년에 3.1%, 2023년에 3.7%등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그리고 미국의 중국에 대한 압박 이후에 중국과 러시아와 연대를 강화하면서 경제 성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경제력이 모든 재래식 전력에서 한국과 끝없는 군비 경쟁을 하기에는 아직은 열악합니다. 한국의 국방비는 통계를 비교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조선의 전체 GDP 규모를 능가합니다. 미국이 강요한 군비 경쟁으로 소련 경제가 멍들었듯이 조선이 한국과 끝없는 최첨단 재래식 무기 경쟁을 한다면 이는 조선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이 하는 최첨단 이지스함이라든지 각종 최첨단 무기를 조선도 무한정 경쟁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또한 조선이 핵무기를 개발한 것은 과도한 재래식 무기 경쟁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안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조선도 국가적 유심만을 고려해서 한국과 무기 경쟁을 한다면 오히려 손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재래식 전면전보다는 국지전을 억제하는 수준에서 조선이 한국과 무기 경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